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9명에 이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7.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위험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쓰는 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클럽 같은 유흥주점과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 시설들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3차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미래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준비합니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특히 뜨겁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한 걸 비판하고 나선 영국이 홍콩에 대한 영국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콩 민주화 진영에서는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는 천안문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어떤 방식으로라도 열겠다고 밝혀서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가 이를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75개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방화, 약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를 시위 주도 세력으로 지목한 데 이어서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지 19시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길게는 넉 달까지 머물면서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전반적인 위험도가 상승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현실 인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쿠팡 물류센터, 종교 행사 등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계속해서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으로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1주에서 2주가량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2주 뒤인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가 됩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최근 잇따른 산발적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위험 지표를 악화시켰습니다. 5월 17일부터 30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명에 달해 그 직전 2주에 비해 10명가량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6.2%에서 7.4%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기준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까지 불분명해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다만 수도권 시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거나 또는 다중이용시설 가보면 확연히 줄어든 사람이나 차의 그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 단위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집단 감염과 이번 주 예정된 3차 등교 일정 등에 비춰 이 같은 정부 판단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깜깜이 감염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7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12명, 지역 감염이 15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후 하루 79명까지 늘어났던 추가 확진자는 다시 닷새 만에 2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12명, 서울에서 6명, 인천에선 3명 등 21명이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의 특징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학원과 종교시설 등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서대문구 아나운서학원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고 안양과 군포에서는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3명 늘어 11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75명, 이들의 접촉자가 36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도 1명 늘어 270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가 중대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헌팅포차나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고위험시설과 교회나 영어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전자출입 명부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한 성교회 소속 학생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과 군포에서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목사와 그 가족들의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까지 한국 대학생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입니다. 서울이 4명, 경기도가 4명입니다. 첫 확진자인 서울 강북구의 28살 남성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5일 경기도 성남시의 가천대 인근에 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간사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선교회 건물에서 이 남성과 접촉했고 30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 간사와 함께 사는 가천대 학생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이 학생들과 동선이 겹치는 가천대 학생, 교수, 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해 모두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선교회가 특히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역학조사를 많이 투입해서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갔던 교회 목사와 일가족 등 9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의 일신비전교회 목사 A씨 가족 5명, 군포시의 은혜신일교회 목사 부부와 다른 소규모 교회 2곳의 목사 가족입니다. 이 제주 여행에는 안양 지역 교회 3곳과 군포 지역 교회 9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12개 교회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의 일가족 확진자 중 초등학생 손자 2명이 포함돼 있어 안양시 보건당국은 양지초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과 등교 조치를 협의 중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틀 뒤인 수요일 170만 명 넘는 학생이 추가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매일 등교하기 전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하루하루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이 나오고 있어서 학교도 학부모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현재 등교 개학을 마친 건 고등학교 2, 3학년과 중3,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를 시작합니다. 추가로 학교에 가는 인원은 178만 명가량이지만 감염이 퍼진 지역에선 등교를 미룬 곳도 있어서 실제 등교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12개 학년 중 9개 학년이 학교와 집을 오가게 된 만큼 교실 안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선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에 제한을 뒀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주를 건너뛴 격주 등교죠. 수행평가를 제일 먼저 해야죠. 시간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에서 못했던 거 이런 거 하고. 교육부가 만든 자가진단 기준이 모호하고 거짓 응답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스꺼움 등 가벼운 증상 하나만 있거나 단발성으로 기침을 해도 검사를 받아야 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동구에선 온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초등학생 자녀가 자가진단에 문제 없다고 답하고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앞으로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에 갈 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에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정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출입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제시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됩니다.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과 성당, 교회 등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이 대상입니다. 10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4주 뒤에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던 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홍콩에 대한 영국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사람들이 영국으로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방문뿐만 아니라 거주와 노동의 권리까지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영국 외무장관이 나섰습니다. BBC 방송에 출연한 도미닉 라브 장관은 홍콩에 대한 영국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들이 영국에 올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홍콩 주민이 소지했던 여권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동안 무비자로 영국을 방문만 할 수 있었는데 최근 영국 정부는 영국 안에서 거주와 노동의 권리까지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권을 보유한 홍콩인은 현재 2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체 회의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담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내에서는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가 본격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이 오는 4일 천안문 민주화 시위 희생자 추도 집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열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추도 행사를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우려와 달리 범민주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전역 75개 도시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폭력과 방화, 약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를 시위 주도 세력으로 지목한 데 이어서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그곳은 지금 일요일 저녁 무렵이죠. 시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워싱턴 DC를 비롯해 사건 발생 지역인 미니애폴리스와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미국 전역에서 엿새째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백악관 앞 라파얏 공원에 시위대가 모여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는 경찰과 공원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police are killing innocent people. Enough is enough. It's not just a matter of criminal, it's a matter of black and white. It's a matter of the skin color. So we have to stand out here and make our voices heard. Otherwise, nothing's going to get done at all. 현재 미니애폴리스와 LA, 시카고 등 20개가 넘는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있고 15개 주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항의 시위가 격화됐는데 폭력과 유혈 사태까지 곳곳에서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시작된 시위는 닷새 만에 LA와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 75개 도시로 확산됐습니다. 곳곳에서 도심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차량이 불에 타고 경찰 건물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백악관 경호국 차량 석 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쏘며 대응했습니다. 시위는 휴일 새벽까지 계속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LA와 필라델피아 등지에서는
날이 저물면서 일부가 상점을 약탈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1,000명 넘게 체포되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네, 일부 한인 상점도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큰데 구체적인 피해 상황 혹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니애폴리스와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인 상점 여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를 비롯한 한인 밀집 지역 교민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정확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과 함께 시위 현장 접근 자제와 신변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좌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를 가리키는 안티파시스트 이른바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트윗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가 시위를 주동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시위를 테러처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들을 겨냥해 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념 대결과 편가르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극좌 세력인 안티파가 일부 도시에서 시위를 폭력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시위는 백인 경찰이 비무장 흑인 남성을 길거리에서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 갈등과 코로나19로 흑인 등 유색 인종과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과도 맞물려서 일어났습니다. 시위대는 일단 사건에 연루된 현장 경찰관 4명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제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유럽입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봉쇄 조치를 풀고 공공생활을 허용하고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역시 나오는 목소리들, 방역 능력이 그에 따라가줘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5월 30일 독일은 이번 시험을 잘 통과했다며 시민이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생활 통제 조치에 대해서 일부 비판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이번 주 안에 경제 회복 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은 6월 2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2주 더 연장합니다. He comunicado al conjunto de presidentes y presidentas autonómicas que volvemos a necesitar una última y definitiva prórroga de 15 días del estado de alarma. Una última y definitiva prórroga de 15 días del estado. 이번 비상사태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erá un estado de alarma muy distinto, mucho más liviano, pero lo necesitamos para culminar el trabajo que hemos hecho entre todos. 스페인은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등 전국 여행 제한을 풀 예정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세계 6번째로 많은 이탈리아의 상황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355명으로 전날 416명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사망자는 75명으로 전날 111명보다 줄었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유럽 1일 신규 확진자는 4월 말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뒤 5월 중순부터 1만 명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에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소식. 가장 크게는 민간인 우주 탐사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도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길게는 넉 달까지 이곳에 머물다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임무가 성공을 한다면 이제 다음은 민간인들이 우주에 가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3, 2, 1, 0. 길이 70m, 무게 540톤이 넘는 거대한 로켓이 불길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미국 동부 시간 5월 30일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입니다. 19시간가량 우주로 날아간 크루 드래건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무사히 도킹했습니다. 도킹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위 400km 상공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을 머무르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직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ISS에 도킹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It's just the beginning. We have many more things to come. 스페이스X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안에 민간인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화성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 첫 발을 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그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주말과 휴일을 지나서 이제 월요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3차 추경안 문제를 얘기하고 통합당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민생 법안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 구성을 두고 양쪽의 기싸움이 팽팽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정부와 만나 당정 협의회를 열고 3차 추경안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조율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합니다. 앞서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기싸움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77석을 차지한 만큼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예결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차지 가능성도 거듭 시사했습니다. 통합당은 협치국회의 시작을 기대했던 국민과 야당을 기습 공격한 여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국회에게 일하라고 하셨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면 3차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강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새 변수가 나온 게 김부겸 전 장관입니다. 출마를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맞습니다. 일강구도로 치러질 것 같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새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김부겸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입니다. 김 전 장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정치 멘토들과 상의해 늦지 않게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총알이 하나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 전 장관으로선 전당대회와 대선 가운데 한쪽을 선택,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를 몇 달 하고 관둘 순 없다. 갈림길에서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당규 개정 논의도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현재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엔 물러나야 합니다. 이 밖에 원내대표 출신의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하나가 단체로 제주 여행을 갔다 온 교인들이 확진이 되고 여기서 2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사례인데요. 확진자 거주지인 경기도 안양 그리고 군포시 그리고 여행을 한 제주도까지 관련 시설 방역과 접촉자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 사례에서 추가로 나온 소식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단체 관광객들이 지난 25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를 다녔던 이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촉자 119명에 대해서 자가격리시키고 관련 음식점 등 업소 15곳은
방역을 위해서 임시 폐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난 곳은 지난 26일입니다. 오후 5시 30분쯤에 방문한 퍼시픽 리솜 엘마리노 뷔페 식당인데요. 이 뷔페 식당에서 직원 13명과 손님 40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여행 중에 같은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에게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이 제주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어제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군이 또 나왔다고요? 네, 이 평택시는 오산 공군기지 소속의 미국 국적의 20대 여성 군인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이틀 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서 미군부대 버스를 이용해서 부대로 돌아갔는데요. 이 뒤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이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부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미군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평택 지역 내 감염자 수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휴원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원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처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중국 해커의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을 향해 극우도 아닌 괴담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목소리 때문에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망했는데 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태경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찌질한 사람이라며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군이 설치한 목판 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는데 앞으로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입는 군인도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국가보훈처가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기로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업과 가게가 은행에서 대출을 새로 받은 규모가 7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1조 9천억 원이었고 3배 넘게 많아진 건데요. 기준금리도 이제 더 내려갔습니다.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을 조사해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올 하반기에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종업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기업이 35%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 기업보다 2배가 넘게 많았습니다. 목소리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IBK 기업은행이 오는 5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데요.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아서 고객을 식별하고 이를 상담과 또 고객 거래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뚜렷한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6월 한 달 동안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16,044명으로 2018년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연간 통계치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대마 쿠키와 같은 신종 마약류가 젊은 층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1일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구 간 중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남 지역 양파 농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몰래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은 5명에 대해서 공개 수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춘천 인형극제가 해외 초청 작품 없이 국내 작품들로만 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신 참가를 하는 국내 극단이 지난해보다 10곳이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축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전남 화순군에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실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표적인 거석 조형물들을 재현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이 오늘 문을 여는데요. 안전개장이라는 이름으로 예년과 다르게 한 달 동안 운영이 됩니다. 백사장에 파라솔을 세우는 것도 튜브 같은 물놀이 용품들을 빌려주는 것도 이번에는 없고요.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이 명함 같은 자신의 연락처를 내도록 해서 방문자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6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3차 추경을 포함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요일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3장만 살 수 있는 건 같습니다. 다만 집에 학생과 유치원생이 있으면 일주일에 5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거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은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가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6월인 첫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아침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도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8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1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레 추가로 학교에 갑니다. 교육당국이 교내 코로나 방역을 도와줄 3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적지 않은 학교가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결국 도와주는 사람 없이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학교들은 교내 코로나 방역을 안내할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및 안전생활 도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조언하고 교실 소독 등도 도와줄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 지원으로 많게는 9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만 일하는 단기 노동자고 급여도 시간당 10,000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방역 도우미를 구하지 못한 채 수업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지역마다 시급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 학교들도 구인난을 겪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나 퇴직 교사들에게 도우미 활동을 부탁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일각에선 단순한 안내 도우미만이 아니라 방역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보조 역할, 물론 그런 역할도 지금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학생은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야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방역을 위한 교육 지원 인력 3만 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 곳곳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화물 운반대 보관 창고에서 시작돼 내부 240제곱미터를 모두 태웠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상주 영천고속도로 동영천 나들목 부근에서 K5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숨지고 어린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부산 울산고속도로 기장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웠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이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도심을 돌아봤더니 대부분은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위생수칙을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거 챙겨 나오셨어요?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하고 티슈하고 뿌리는 거, 소독약. 제가 잘 지켜야지 주변 사람한테 민폐가 안 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시민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살 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숨 좀 나와봤어요. 다들 끼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나오기도 합니다.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냥 와서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녁엔 더 사람 많아지니까. 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기본적인 원구성 협상부터 충돌하고 있는 여야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특히 뜨겁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5일 개원을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협치를 약속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일 21대 국회 개원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5일이면 오늘이 네. 6월 1일이니까 불과 나흘 후인데 이제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8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건데 5일 날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그 자체 문제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부 이제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 볼 때는 통합당이 볼 때는 국회의장이 이제 결정이 되고 국회 부의장, 의장단이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면 이제 상임위원장 하나도 차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6월 5일 날 과연 개원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4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의도의 불치병입니다. 네. 이번에 뭔가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꼭 낙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지난 18대 국회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석이었어요. 152석이었나요? 뭐 그랬는데 그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였거든요. 지금의 원내대표가 그때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하고. 상임위원장을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한나라당이 당시 굳이 협상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야당인 지금의 이제 여당이죠. 그때 서가번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럼 이렇게 해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반대 논리를 폈거든요.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내정남불.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불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그래도 나흘 남았으니까 이걸 잘 마무리해서 이제 문제는 관건은 상임위원장인데
뭔가 여당도 무조건 다 갖는다고 해서 통합당이 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봐요. 물론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상임위원장을 이제 본회의에 선출한다니까 우리 정치 방향의 발전 방향은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13대 이후에 어쨌든 여야가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해 왔거든요. 단지 이제 여당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서 이제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아마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무튼간에 여야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 교수님, 지난 5월 29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소주 회동까지 가졌는데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구성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일단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렇게 나오죠.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참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총선 때 전체 유권자 대비입니다. 66.2%라는 투표율 말고요. 전체 유권자로 대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표는 전체 유권자 대비 32.6%였고요. 미래통합당은 전체 유권자 대비 27.57%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이 득표한 차이가요. 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근데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이 지금 163대 84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렇게 6% 차이밖에 안 났지만 의석수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의석이 지금 과대 표현되고 있다. 혹은 과잉 표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과반을 차지했다. 그건 맞지만 이거는 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 차이면은 한 우리가 따지면 260만 표 정도 차이거든요. 전체 유권자 대비. 70만 표 차이 되는 그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6% 차이 나는 다른 정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이 유권자들은 민주 원리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것인지 저는 사실 그거를 좀 묻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이 얘기할 때 뭐냐면 그릇된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전 거기에 좀 주목을 하는데 뭐가 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볼 땐 던져놓고 상대 기준을 이렇게 확 꺾어놓은 다음에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사위 예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관행이다. 요 얘기를 함으로써 17대 이후에 계속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갔는데 이제 그거를 자신의 몫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그래서 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관행적으로 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느냐. 여태까지 17대 이후에 간단합니다. 법사위는 소위 말하는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왜 그걸 야당한테 줬느냐? 17대 이후에 어떤 당이 야당이 됐던 간에 그건 뭐냐면 견제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법사위원장. 그런데 11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슈퍼 여당이 이제는 법사위원장까지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건 사실 견제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일잘하는 국회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민주주의라는 거 말이에요. 민주적 수단에 충실해서는 곤란해요. 민주적 원리와 원칙과 가치에 저는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적 수단에 충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적 수단이죠. 그거 우리는 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제도에 반영시키게 만드는 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는 것. 전 이 모습을 보고 싶어요. 21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볼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 당이 씨름판 위에 올라왔는데 첫 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삿바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삿바 싸움에서 지면
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법사위원장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왜 문제되냐면 지금 말씀처럼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체계, 자구심사 아닙니까? 체계라는 게 법안을 만들면 각 상임위,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돼야지 본회의로 간단 말이죠. 근데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니까 체계라는 건 이제 법률 체계가 맞느냐, 헌법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네. 자구심사라는 건 그 이제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체 법률에 부합하냐 이런 거니까 필요한 거죠. 그건 원래 이제 우리 초대 국회부터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체계나 자구심사는 필요하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법사위가 하나의 그 법안을 막는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됐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에 이번 국회가 지난 국회죠. 벌써 이제 20대 국회가 법안 통과율이 낮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기능을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가겠다. 네. 그것의 근거는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책임 정치를 하겠다.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물론 의석수는 그렇고 이제 표를 얻은 건 이제 과잉 대표됐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의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단 한 표로 이긴 쪽이 갖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째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단 과거의 관행인 뭐 여야의 그 상임위 배분은 의미 없다라는 게 논리예요, 민주당의 논리. 근데 그 이제 기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말이죠.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다 야당 몫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려면은 지금 법사위원장은 또 야당이 딱 꿰차고 있으면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회가 또다시 20대 국회와 진배 얻게 된다 이런 논리인데 양쪽의 말이 다 나름의 정치적 이익에 입각하긴 있다 하더라도 일리도 있어요. 또 결국은 양보와 타협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압도적인 의석이라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타협의 예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통합당으로서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민주당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민주당도 나름 명분은 있는 겁니다. 지금 단지 이제 이른바 승자 독식,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게 좀 듣기 불편하죠. 압도적으로 다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180대 103석이니까 103석도 적은 의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야당이, 민주통합당이 말이죠. 전 그래서 양쪽의 계산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대도 또 다른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체계 자구심사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인지 제도적으로. 그래서 뭔가 야당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막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 자구심사를 기능을 두고 위원장은 여당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주고받는 이른바 기브앤테이크가 돼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무조건 우리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다음은 안 된다. 그래서 속내는 다 이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네. 이러면 이거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딱 깨놓고 저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거 서로 양보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사파사파하면 지금 13대 국회 때가 125일 걸렸다고 그래요. 개원 협상이. 그 18대 후반기가 뭐 9일 걸렸다고 그러는데 평균이 지금 13대부터 20대까지 41.4일이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나 조영원 원내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많잖아요. 통합당도 뭔가 바뀌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도 뭔가 이제 중도 보수 진보 쓰지 말자. 우리가 진짜 이 사회적 가치상에서 가겠다고 한다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영원 원내대표가 그런 걸 잘 반영해서 솔직하게 소주에도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런 솔직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정치를 발휘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5일 21대 국회가 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라면 지각 개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국회법을 어길 때 좀 더 강하게 뭐 처벌을 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32.6% 저 더불어민주당이 얻었다. 여기 지역구 그 후보들이 받은 표의 합입니다. 그런데 통합당이 이제 27.57%. 근데 제가 아까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 6%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이 뭐냐면 일단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구성 협상을 또 계속하자. 네. 그리고 이제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임위원장까지 다 한 다음에 이거 빨리 개원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아까 민주적 수단과 민주적 가치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의 가치 원칙이라고 하면 소수 의견을 반영한다. 근데 반영까지도 안 바래요. 네. 뭐냐면 상대랑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도 상대가 빠져나갈 어떤 그런 여지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밀어붙여야지 이게 협상이 되는 건데 무조건 다 막아놓고 그러면은 상대도요. 전혀 이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론 이런 것이 다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들의 전략치고는 너무 속이 보이는 전략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좋습니다. 전략이라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네. 느낌을 주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맞춰가지고 개원은 하되 제가 볼 때에는 원구성 협상은 그 이후에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모든 것들을 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장 부의장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이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원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통합당의 그런 주장을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뜩이나 지금 독식을 하지 않아도 12개 정도 상임위는 가져가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그리고 통합당은 한 6개 정도, 딱 절반 정도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네. 말씀하시니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실 그 이유도 없습니다만 좀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를 충실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국회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상대를 배려도 아니고 협상하는 과정이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하면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법 수단 아닙니까? 네. 민주주의가 최종 지향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수결보다는 합의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합의제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만약에 다수결이 통용이 되려면요. 교차 투표가 전제돼야 돼요. 아니 100대 50의 의석수라면 무조건 다수결은 A석, 그렇죠. 100석이 무조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수결의 의미가 없어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중요한 정당에서 교차 투표, 크로스 보팅이 된다면 가능해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당론에 위배되고 이쪽에서 또 찍고 서로 찍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원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자율성을 발휘한다면 그건 다수결이 통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당 문화는 기율이 대단히 강한 문화예요. 내각제처럼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다수결을 주장하면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완전히 당론에 지배되는 국회의원들이 기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수결을 강조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이 여든 야든 교차투표나 자유투표가 활성화될 때 그때 다수결의 의미가 있죠. 그건 약간 네.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 첨언하는 겁니다. 최 교수님 말씀 연장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이전과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최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도 저 상임위원장 다 이긴 쪽이 다 가져간다. 그런데 미국은 크로스보팅 이게 되거든요. 의원들이 개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을 한쪽이 다 가져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민주주의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수결의가 제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언론부터 조금 좀 그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뭐 당론과 다른 표가 몇 표 나왔어요. 그러면 신문에 뭐가 나냐? 반란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론에 충실하고 일사불란함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 정치판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 야 미국도 그런다. 라고 이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과 비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신 교수님께 질문 드렸었는데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지각 개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회법을 또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기는 거죠. 네. 이처럼 국회법을 계속해서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법 개정해야죠. 네. 지금 일하는 국회법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국회법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른바 이제 그 동물국회를 막았잖아요. 근데 뭐 식물국회가 됐다고 결국 동물국회도 제안했어요 지난번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개헌이 안 될 경우에 처벌 조항을 두면 됩니다. 처벌 조항을 뭘로 할 것인 건 뭐 여야가 그야말로 여야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가 같이 의논할 부분입니다만 국회법이라는 게 있어봐야 개헌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저도 있고 좀 우리 신 교수님 마찬가지 대학에 있는데 개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개강하면 잘립니다 우리들.
강의 안 하면요. 요새 뭐 보강 안 하면 바로 뭐 잘린다는 표현이 너무 거칠지 모르지만 난리 나요. 네. 큰 문제. 근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입니까? 근데 개원 협상하는 건 좋은데 개원하는데 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국회의원들 300만 부쩍 물어보면 아무런 그 죄의식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외부의 어떤 통제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제가 4년마다 생기는 불치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도지면 안 되니까 당장 뭐 나흘 동안에 국회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거 성립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기소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강제 조항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 짤막하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통합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은 상태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30초씩 정리를 좀 해볼까요? 30초씩이면 사실은 국정조사 얘기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조사 보면 4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은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거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동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못 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 문제를 좀 부각시켜서 소위 말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봐서 국정조사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아마 지금 야당도 국정조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며칠 전에 윤미향 당선인 시절이죠. 뭐 하루 전날이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해명을 했습니다만 해명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론인 것 같아요. 뭐 일부는 또 뭐 생각에 따라서 나름 뭐 해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계좌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얘기됐으니까 검찰 수사 보자라는 것이라서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봤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된다면 또 여야 간에 하나의 정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국정조사는 뭐 제가 볼 때 크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될 일인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과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맞짱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7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7개 나라 회의에 한국을 포함한 4개 나라를 더 초청하겠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요.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일이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에 날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라서 중국 문제를 작정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로서는 부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G7은 세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대표하기 적절하지 않다. 시대에 뒤처진 국가들의 모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를 적어도 9월까지 연기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러시아, 호주, 인도를 초청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G11으로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으로 이뤄진 G7은 오랫동안 세계 선진국 모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G11이 G7을 대체하게 된다면 국가적 위상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중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의 우방국들을 포함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우방국 초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G7 초청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9명을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당시 청와대 내부 회의 문건으로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 특조위 위원에게 특조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 기고문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11월 당시 청와대 지시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당부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특조위에서 VIP 7시간 조사가 이루어지자 조 전 부위원장에게 기고문을 써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특조위 조사 계획이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운영 현황을 지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잘 조사하자는 전 특조위 위원에게 사실상 특조위 활동을 막는 기고문을 요청한 셈입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5년 3월 1기 특조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그해 7월쯤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문건엔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JTBC 취재진에게 당시 청와대와 소통한 적이 전혀 없다며 실제로 기고문 요청을 받거나 쓴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공범으로 조 전 부위원장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 문건을 쓴 당시 해수부 사무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2번 조사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쿠팡, 종교 행사 등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위험도가 늘어났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최근 잇따른 산발적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위험 지표를 악화시켰습니다. 5월 17일부터 30일 사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명에 달해 그 직전 2주에 비해 10명가량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6.2%에서 7.4%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기준 5%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까지 불분명해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다만 수도권 시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거나 또는 다중이용시설 가보면 확연히 줄어든 사람이나 차의 그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 단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르는 집단 감염과 이번 주 예정된 3차 등교 일정 등에 비춰 이 같은 정부 판단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새로 나오는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거리엔 전광판만 밝게 빛납니다. 행인도 찾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미국에선 현재까지 181만 명이 감염됐고 10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남미 국가들에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브라질에선 그제 하루에만 3만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칠레에서는 몇 주째 급증하는 신규 환자 때문에 수도 산티아고와 인근 도시 봉쇄가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El número de contagios va a seguir aumentando, que el número de muertos va a seguir aumentando y que el número de hospitalizados críticos va a seguir aumentando.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남미가 팬데믹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최근 격리 지침을 완화하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에선 야외 모임을 허용했고
오스트리아에선 오는 15일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침 완화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616만 명으로 불과 열흘 만에 약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 이번 주에도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죠. 저도 반팔을 꺼내 입었는데 왜 이렇게 더웠던 거죠? 서울이 29도까지 갔고 남부 내륙 쪽에 30도가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맑았고 그 일사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한 거죠. 올해 이제 5월에 보면 5월 초순 때 기온이 올라갔다 5월 중순 이후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 5월 이제 하순에 다시 이번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건데 네. 뭐 지금부터는 이제 여름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더위는 뭐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이 틀린데 남부지방은 뭐 오늘도 일단 내륙지방은 30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부지방은 일단 내일도 오후에 다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4일까지는 한 26도에서 28도 전후가 유지되다가 이제 금요일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도 3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그 더위의 고비는 장마가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후의 상황과 그 전의 상황인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30도 안팎의 기온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인전 뭐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더위라는 것은 결국 장마가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습한 공기가 올라와야만 지금은 사실은 기온은 높이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그늘을 들어가면 안 덥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습도가 낮아서 기온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크게 아주 이런 찌는 듯한 무더위는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마가 끝나고 7월 하순서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이라죠. 그때부터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마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일단 뭐 6월 하순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장마가 정상적인 장마가 없었습니다. 계속 빠른 장마 혹은 늦은 장마에서 장마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현재 예상으로는 장마가 평년과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6월 하순서부터 한 7월 하순 초반 정도까지 네.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비도 이제 뭐 현재는 한 평년과 좀 비슷한 정도의 양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국지적으로 굉장히 그 짧으면서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년과 비슷하게 뭐 마른 장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2018년이 사실은 굉장히 더웠던 것이 장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도 좀 내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점점 이 기후 변화로 심해지고 있는 것이 결국 국지성 집중호우거든요. 이런 것들은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더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그건 전 세계적인 기상 네. 예보 기관들도 지금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뭐 미 해양대기청이라든가 영국 기상청이라든가 좀 많은데 일단 올해 기상청 장기 예보에서도 여름이 상당히 더울 것이라고 네. 예보를 했고요. 또 저희 KBS도 그 비슷하게 예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여름 예보가 비슷한데 일단 이제 여름철에 폭염 일수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전국 평균이 폭염 일수가 9.8일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더웠던 2018년이 31.3일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년보다 3배 이상 폭염 일수가 길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가장 무더웠던 2018년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역대급 폭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2016년인데 네. 2016년이 22.4일이었거든요. 이때도 평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폭염 일수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폭염이 많이 발생한 해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가 경험했던 역대급 폭염은 아니지만 네. 그 밑에 수준이더라도 굉장히 더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고요. 네. 지난해는 뭐 더위가 많이 심하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지난해보다는 월등히 높은 그렇죠. 폭염이 작년 예상된다 같은 이렇게 경우는 한 보시는 거고요. 11.3일 정도였거든요. 폭염 일수가.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2배 이상 폭염 일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장마가 끝나고 나서 뭐 7월 하순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하순이 더 덥습니까? 아니면 8월 초부터 8월 15일 사이가 더 더울까요? 항상 우리나라 통계적으로도 보더라도 8월 초순에서 그 광복절 사이에 네. 이때가 가장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높고 또 이때가 이제 그 소서 대서가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더운 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8월서부터 8월 15일 사이가 가장 덥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햇살도 갈수록 뜨거워질 텐데 자외선 그리고 오존도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자외선도 엄청 네. 강해지고 있고요. 이제 오존도 특보가 이제 발령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더위 여름철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개 자외선도 가장 강한 시간들이 거의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거든요. 근데 네. 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도 자외선이 강해야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위도 그때가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 자외선을 막기 위한 뭐 선크림을 바른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은 오후 12시부터 한 3시 사이는 외출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미세먼지의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작년과 틀려서 계속 기압대 이동이 심해요. 그리고 바람도 작년보다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좀 축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6월로 접어들었으니까 6월서부터는 이제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계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뭐 이제 미세먼지는 일단 올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태풍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4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작년엔 뭐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네. 줬죠. 10개에서 4개가 우리나라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저 평년보다 약간 발생 횟수, 태평양 양상에서 발생하는 횟수는 약간 더 많을 거로 보고 있어요. 한 12회, 13회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라오는 건 한 2회에서 3회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건조주의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현재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그 건조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 새벽 또 내일 또 이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지방 쪽으로는 뭐 일단 동해안을 제외해놓고는 건조특보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동해안 쪽이라든가 남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조주의보 뭐 계속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산불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개발 기업인 스페이스 X가 쏘아 올린 우주선이 발사 19시간 만에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 보낸 것은 처음입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인들의 우주 관광도 시도될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0. 길이 70m, 무게 540톤이 넘는 거대한 로켓이 불길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미국 동부 시간 5월 30일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입니다. 19시간가량 우주로 날아간 크루 드래건은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무사히 도킹했습니다. 도킹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위 400km 상공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을 머무르면서 연구활동을 진행합니다. 아직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ISS에 도킹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발사 장면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It's just the beginning. It's just the beginning. We have many more things to come. 스페이스X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안에 민간인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화성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의 꿈이 첫 발을 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폭력과 약탈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지금 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내 갈등이 또 큰 상황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다시 한번 표출이 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흑인 남성이 사망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의 뭐 영상도 봤지만 바로 시위로 번졌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네. 딱 일주일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화염과 분노 그리고 이제 좌절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 자체는 단순한 이제 어떤 뭐 개인의 그 불행 그리고 이제 그 국가 폭력 피해를 넘어서서 네. 말씀 맞다나 미국 전체의 그 구조적인 인종 차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그 불평등 그리고 이제 공권력의 과도한 그 사용 이런 모든 그 요인들이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표출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시위대와 뭐 일반 시민 간의 그런 충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대응도 논란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되고 있는 게 뭐 군대 투입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상황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죠. 지도자는 통합을 시도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 자체가 어떤 뭐 그 질서 파괴다, 약탈이다면서 바로 몰아세웠습니다. 시위 자체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시위 현장에서 일부가 이제 약탈이라든지 방화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시위대의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위대 속에서 일부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시위 자체를 평화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진 좌파들을 이번 시위의 주도 세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까지 얘기했냐면 테러 조직으로 이런 단체들을 지정을 하겠다. 이건 좀 이념 분열로 가는 게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부추기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선에 그 사람을 태워서 이제 날려보낸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한 연설이 네. 바로 그겁니다. 안티파라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라든지 네. 그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서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이름의 조직이 있는데요.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도 그런 이름으로 이제 서로 그 주장들을 뭐 서로 나누고 돌리고 이런 조직 같은데 대놓고 이 조직 자체가 안티파는 이제 안티파시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들은 뭐 극단적인 조직이니까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은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주장을 뭘 하든 행동을 뭘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 알카에다처럼 미국에다가 비행기로 테러를 가한 조직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주장을 하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치는 그런 조직을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국내 사회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런 말이나 행보들은 또 이제 대선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좌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뭔가 대선을 향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집토끼 자기 표를 그 집결시키기는 아주 좋죠. 흑백 대결로 가서 인구가 많은 그 중서부 중심의 그 백인들의 표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의 표를 모으면은 이렇게 그 흑인에 대한 미국 공권력의 과도한 그 폭력으로 인한 희생에 대한 사람들의 시위 이를 이제 좌파로 모으고 이들은 국가의 적이다.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령관으로서 자기의 지지층인 우파 이런 척의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중국이 앞서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를 하면서 이제 홍콩에서 시위가 이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를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또 시위가 나니까 중국에서는 또 약간 이걸 또 비꼬는 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뭐 국제 정치를 포함해서 네. 샤덴프로이데라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딱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도 어차피 이렇게 흠결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느냐? 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이런 그 식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환구시보라고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후시진이라는 편집인이 있는데 홍콩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들고 비꼬고 미국을 비난하기를 잘해온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이제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홍콩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중국의 체제를 강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입을 대지 마라. 자기 나라 자체의 흠결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속담으로 말하면은 내 눈에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덜보부터 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얘기가 서로 연결이 되는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위가 시작된 그 흑인 남성을 이제 백인 경찰이 목을 이제 무릎으로 짓눌러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위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숨을 쉴 수 없다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도 이제 그런 진압이 계속돼서 사망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지금 경제 위기도 있고 여러 의미가 담긴 말이겠죠. 우리도 숨을 쉴 수 없다 이 말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네. 내가 그 다음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겠죠. 이런 공권력에 이제 네. 피해를 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연민 동정 그리고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 전체적인 미국 사람들의 불편함 그리고 이제 불안함을 보여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로 인해서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극빈층에 대해서 지금 과연 미국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린 이 세 가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를 맡고 있다 그런 그 외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선거로 뽑힌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네, 4번 당선돼서 총 16년을 재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지만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로 뽑힌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공무원 퇴직급여는 장기 근속을 전제로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고 재직 기간 중에는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성을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혼인신고 당시에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의 성을 대만 현지 발음인 커씨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진정이는 아이들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문화 과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일률적인 발언 표기를 지향하고 또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중미 지역의 폭풍 피해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전에 열대성 폭풍 어멘다가 엘살바도르를 덮쳤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넘치고 건물 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무너진 집에 깔린 어린이 그리고 택시 운전사도 있었습니다. 또 900여 가구가 폭우로 집을 잃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어멘다는 올해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첫 열대성 폭풍입니다. 끝으로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오늘 아침 6시 2분쯤에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진으로 도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진원의 깊이는 약 100km이고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오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9명에 이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7.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반적인 위험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지만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자 출입 명부를 쓰는 걸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찍는 걸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전국 고위험 시설에서 의무화됩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3차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미래통합당은 1호 법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준비합니다.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고 있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장 자리 쟁탈전이 특히 뜨겁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폭력과 약탈이 이어지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극좌파를 시위 주도 세력으로 지목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또 밝혀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